네, 김지은의 돌직구 쇼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은 앵커의 휴가로 이번 한 주 진행을 맡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조간신문에 실린 뉴스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신문 브리핑입니다. 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무려 1,700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인천에 사는 20대 중반의 학원 강사인데 자신을 학원의 강사라고 설명하지 않고 무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어디에서 누구를 접촉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서 학원 강사, 학생, 과외 교사까지 모두 10명 넘게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점점 이렇게 상황이 깊어가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옮기는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자, 황금 연휴 기간인 지난 5월 3일 북한으로부터 총탄 4발이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GP에서 총을 맞은 것이 있는데 이 벽에 맞은 탄은 열흘 지나서야 어제 군이 전모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쏘았고 우리가 한참 지나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청와대가 합참에 정보 공개를 제한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많은 것들이 감추어지고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과 어제 저녁 통화를 했습니다. 좀처럼 통화가 쉽지 않은 것이 한중 간의 통화였는데 올해 벌써 2번이나 통화가 됐고요. 자, 코로나 와중에 한중 간 협력이 있었는데 올해 안에 한국을 반드시 방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경향신문입니다. 일자리가 걱정인데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그래프는 일자리 그래프는 줄어만 가고 파란색 그래프, 일자리 구직을 포기했거나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했다는 사람이 한 달 새 무려 8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발 재앙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5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일자리가 기업, 크고 작은 기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 우리의 잃어가는 활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작은 희망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프로스포츠가 대회를 멈췄는데 여자 프로골프가 드디어 오늘 대회를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것인데 이 선수들의 바람처럼 정말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날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 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봐야 될 텐데,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오늘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정혁진 변호사 오셨고요. 그리고 김형주 전 국회의원 오셨고,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더 있습니다. 네, 장희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자, 전 잠시 후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직접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GP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장이 났었군요. 그 사실도 몰랐던 것이 우리의 최전방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동안 국방부가 당일 있었던 피격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어제 익명으로 당시 있었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리를 드리면 7시 41분경 북한의 쌍열 고사총이죠. 네. 고사총 발사가 있습니다. GP에서 당시 근무하던 장병들은 3발 이상의 총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 쌍열이니까 2발씩 발사가 됐으면은 3발, 6발 이상이 발사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확인이 된 거는 GP에 피탄 흔적이 있는 3발과 또 한 발인 4발 이상이 발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7시 51분경 3발의 피탄 흔적을 GP에서 발견을 하고 8시 1분경 직속 대대장이 북한의 고사총과 맞먹는 우리 K6 기관총을 사격하도록 네.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 K6는 지휘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사격을 시도하게 돼 있는데 네. 3번의 시도를 했습니다만 공이 파손으로 불발이 됩니다. 또다시 이에 따라서 8시 13분경 K3, 그러니까 K6보다 구경이 훨씬 작은 기관총입니다. 15발을
북한군 GP에 조준 사격을 하게 됩니다. 총성을 듣고 난 이후 32분이 지나서 첫 응사가 된 상황이고요. 실탄원이 식별된 22분 후에 최초로 발사가 된 겁니다. 지금 말씀 좀 들어보면은 이제 5월 3일 날 북한에서 갑자기 휴전선 저쪽에서 총알이 크게 날라왔고 우리 GP 벽에 맞았고 우리는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서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굉장히 늦었는데다가 우리가 쏘려는 것도 총이 고장 났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형주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이 쏘았다는 14.5mm 총이라는 게 얼마나 된 큰 총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4열, 2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그 말하자면 고사총이라고 하는 것이 네. 위에 날아가는 것을 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총알 탄환 자체가 14.5mm가 됩니다. 하늘에다 대고 쏜 총 그 얘기군요. 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쏘라고 하는 총 네. K6 또는 KR6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리모트 컨트롤드 웨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네. 원격 시스템으로 총을 하는데 그게 지금 12.7m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중기관총보다 더 큰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게 고장 나가지고 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K3 기관총이 5.56mm니까 네네. 마지막에 우리가 쏜 총보다는 이게 한 2배, 3배 가까이 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고사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총은 한 사람이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발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우발이려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혼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네네. 이 고사총 시스템은 사실은 2사람, 3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야지 말하자면 발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우발이었다라고 하는 우리 국방부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설명하는 것은 북에서 총알이 날아들었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좀 늦게 했는데 네.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냥 북한이 실수를 쏘았으니 별일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네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굉장히 큰 총이기 때문에 누가 혼자 만지다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탄환도 좀 들어주고 여럿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않다. 우리가 그 쐈던 말씀이네요. K3 총은 네. 혼자 쏠 수 있는 네. 총이고 우리가 첫 번째 대응해야 했던 것은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원격 시스템이니까 네.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고장이 났었다, 고장이 난 줄도 몰랐다. 과연 그게 어떤 건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군에서는 매일매일 최전선에서 점검도 할 텐데 그런 게 안 됐다. 굉장히 좀 군이 난처해졌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거 이제 그 군에서 얘기하는 거 공이라고 하죠. 그 전문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총을 이제 딱 이렇게 쏘면은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공이가 이제 내관을 때리면서 그 원리로 이제 총알이 나가는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예. 저거군요. 그렇지 하나씩 자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저도 GOP에서 상황장교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GP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Z라고 하죠. 그 네. 비무장지대 2km 내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언제든지가 아니고 24시간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이 아니라 그건 현실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GP 소대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자가 매일 개인 정비 확인을 하고 네. 상부 부대의 그 총기 이상 유무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이게 군사 보안이지만 그 정기적으로 GP가 이제 교대를 하죠. 교대를 할 때도 기본적이잖아요. 그 총기가 외관이 훼손된 건 괜찮지만 공이란 건 핵심 부품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이것이 그 좀 불량이 났었고 이게 인수인계할 때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공이라는 그 확인하는 그 작업도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가 기계와 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나. 기술도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주체가 인간이고 우리듯이 당연히 국방할 때 안보 경계의 주체는 기술이 아닌 이제 우리 군인이다. 이 부분도 한번 집중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 그렇죠? 뭐 고장이 났으니까 더 늦어졌다는 점. 그런 건데
바로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DJ 정부 때 서해 교전이 있고 서해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쏠까요 말까요를 청와대에 물어보고 결정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했나 보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즉각 대응해라라는 게 이제 일상적인 지침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현장 GP에서 판단 안 하고 직속 대대장한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네. 출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8시경 보고가 됐는데 일단 41분 총격이 있었고 51분경 우리 GP를 향해서 피탄된 흔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서 네. 대응 사격을 해라 대대장 지시를 했는데 문제는 공의가 잘못 파손돼서 네. 3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6 기관총이 발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88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네. 그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때는 이제 M16 인전 개인 화기죠. 화기를 좀 지급을 왔는데 저녁마다 그거 닦는 게 제일 중요한 그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 총기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고 닦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공이었거든요. 네. 공이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공이에 대해서 GP에 있는 공이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저렇게 파손된 공이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안에서 쐈다는 건 글쎄 우리 그 최전선의 GP의 경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을 받아도 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군이라는 것이 이제 전방에서 적을 바라보는 일, 상대를 바라보는 일이 이제 본업이고 그 주 업무일 텐데 일단은 자꾸 청와대를 돌아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청와대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도 군은 청와대를 바라보면서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것 그런 게 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연평도 포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일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우리 전투기를 띄워야 되느냐, 즉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에서는 혹여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으려 하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대응도 늦어졌고 국민들로부터 직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발사해라, 대응 사격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하고의 문제만 얽히면 다소 군이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기사를 보고 어제 그 국방부의 브리핑을 보니까 이제 군이 북한의 의도를 설명했었어요. 이제 일부러 쏜 것 같진 않다. 왜냐하면 뭐 헬멧도 쓰지 않고 있었고 농사도 계속 짓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했다고 볼 수 없으니 너무 이렇게 막간에 문제가 있는 걸 좀 가지 말자는 취지의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우리 군이 북한의 마음까지 해석을 해주는 일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각 부처별로 다른 이제 역할들이 있잖아요. 국방부는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청와대, 국회, 뭐 외교부 각각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국방부와 군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피탄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게 정전협정이나 UN 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대응 사격을 하는 게 맞지. 북한이 지금 뭐 교대 시간이어서 혹은 뭐 GP가 북한이 아래에 있어서 위로 쏘는 거는 위협 사격이 아니고 뭐 그다음에 안개가 많아 이런 부차한 설명을 하는 게 국방부의 역할에 맞나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국방부는 대응 사격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부처 혹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국방부가 여전히 북한의 눈치 보고 여전히 뭔가 결정할 때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방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참의 브리핑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위반이면 위반이지 위반은 맞지만 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이거는 뭐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말이거든요. 네. 9.19 합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네. 육해공의 모든 분야의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게 1조 사항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뭐 예컨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즉시 통보하도록 1조 5항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런 지금까지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통보는커녕 뭐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9.19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정치 행위, 이런 군사도 크게 보면 정치 행위일 수 있는데 그 정치 행위가 인사로서 많은 것들이 정해지는데 최근에 이제 수방사령관 된 분도 보니까 북한과의 그 군사 협상을 맡은 분이 우리 또 승진을 했고 어제 북한에서 나온 그 보도를 보면은 벌써 몇 년 전인가요? 2015년이면 5년 전인데 5년 전에 우리 이른바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또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결국 이런 일을 보면은 군이 남이건 북이건 어떻게 처신해야 우리들이 잘 된다 이런 메시지가 다 오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통제를 해서 군이 스스로 브리핑을 못했고 어제는 심지어 이제 익명으로 브리핑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뭐 이런 사안을 두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이름을 감추고 브리핑 이게 남북 관계의 군사적인 면이나 큰 틀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그런 설명을 내놓는 거겠군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당일날 그 사건을 그 상부에 보고하면서 그 공의 문제, 말하자면 KR6라고 하는 그것의 사고 문제를 보고하지 않았던 부분을 과연 그것이 밑에 일선 단위에서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 판단에 대한 보고 안 한 것 자체를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하나 여기서 감춰지는 어떤 아젠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면에서 실제로 또 하나는 실제로 9.19 합의에 의해서 전방의 지피는 거의 실탄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전방 지피를 없애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점차 철수한다고까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도 여전히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북 간에 있어서. 서로 간의 상호가 안 지키는 겁니다. 사실 서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한테 보고할 것인가를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전혀 그전에는 북한도 실탄도 장전은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갑자기 실탄이 날아와 버렸다는 사실.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9.19 합의를 전제로 했을 때 대응한 어떤 이중적 매뉴얼이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저걸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명쾌하게 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시 빨리 좀 더 지금까지도 익명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서 내부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방금 이제 앵커 말한 대로 북한에서 말하자면 이 남침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죠. 그렇죠. 또 어제 그 인사 발표 관련해가지고 북한의 무슨 현송월이 몇 년생이니, 김여정은 몇 년생이니, 뭐 누구는 몇 년생인지 안 나와 있느니, 북한의 어떤 주요 직책들이 80% 이상 물갈이됐다. 뭐 이런 또 이제 북한 내의 주요 요직들의 인물에 대한 발표가 뉴스에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뉴스와 좀 섞여가지고 그 주요 요직 인물의 이름이 없던 현송월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어떤 의미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림광일이 정치총국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안일한 태도인 것처럼 비치는 듯한 그러니까 북한이 총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이었다. 굉장히 너그럽게 바라보고 사실상 이게 남북관계라고 지금 사실 그쪽에서는 남북관계를 몰아가지 말라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남북관계로도 보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우리 군이 준비 못한 우리 군의 어떤 실수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북한이 우발적이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했다, 사실은 못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좀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림광일 같은 경우에는 정찰 총국장으로 파격 승진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쭉 그동안 그 림광일이라는 사람의 어떤 전적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는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한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정찰총국장으로 왜 림광희를 이 파격 승진이라는 단어까지 붙을 정도 해석이 있는 사람을 들였느냐. 이것은 아마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북한 전문가라는 분들의 해석이다 보니 지금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정찰총국이라는 자체가 힘이 좀 빠졌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지금 곽창식입니다. 그 김정은은 호위 사령관인데 김정은의 호위도 하지만 북한군의 쿠데타도 진압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곽창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력은 그다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게다가 아까 80% 물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대대적인 인사 단행은 김정은 체제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누가 봐도 지금 김정은 체제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아까 우발적 총격 사건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인사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많이 지금 뜨겁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야 될 것은 지금 어저께 이 군이 이제 열흘쯤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 1, 2년 사이에 남북 관계가 화해 흐름이 초반에 있었던 그 흐름에 고착된 것이지만 문제가 좀 안 되는 쪽으로 설명하고 또 약간 기강이 느슨해진 듯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는 것은 이마치 굉장히 씁쓸한 국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 사안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우리는 횡령한 적도 없다. 공급을 유용한 적도 없다.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관련된 단체의 돈 씀씀이 그 예산 처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혜영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 나온 것은 어제도 나와서 언뜻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윤미향 당선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그 윤 당선인이 모금을 할 때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3개다.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누구나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 단체에서 심지어는 그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적폐가 내부에 적폐가 있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또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원 자체의 행위를 통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 적폐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도 말고 너무 크게 다른 쪽으로 프레임 전환이 되는 거를 본인 이용수 할머니 직접 본인이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적폐가 무엇이냐. 지금 이야기는 이런 게 회계에 불투명하고 법적으로 있는 전문가들은 이거는 어디로 사용처와 상관없이 횡령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개인 계좌 문제인 것인데 지금 이 개인 계좌 3개로 기부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대협 시절부터 사실 윤미향 당선인이 쭉 활동을 해오다가 2016년에 정의기억재단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다시 2018년에 정의연으로 이제 함께 통합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SNS 모금 계좌로 기부금 모금 계좌로 받았던 이 계좌 중에 3개가 윤미향 씨 개인 계좌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 거예요. 네. 모금 흔적이 나왔다라는 거죠, 개인 계좌가. 근데 이것을 조금 너그럽게 해석을 굳이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돌직구 우리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가끔 회식도 하고 좋은 일에 기부도 하자. 그러면 대표 누가 맡을래? 회계 누가 맡을래? 장현 교수가 맡으세요. 제 개인 계좌 공개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초기에 작게 의미 있는 일로 시작해서 만들어져 있는 단체가 아니라 이미 꽤 오랫동안 긴 역사를 함께했고 물론 그동안 훌륭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누가 봐도 법인도 있고 여러 재단으로 설립되어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SNS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금을 기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과연 해당 당사자들의 해명대로 좋은 일 하고 있는 취지가 지금 다 이걸로 무색된다라고 단지 억울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까지 훼손하지 말아주시고요. 다만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잘 새로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나영 이사장의 설명을 보니까 그 윤미향 당선인이 한 달에 월급으로 추정이 되네요. 한 달에 한 190만 원 받으면서 일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할 때 10만 원, 20만 원 강연료를 받는데 그것도 다 기부했다. 일단 저 사실관계 일단 그 사실하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꽤 적은 돈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그랬던 분이라 나는 돈 문제에 관한 한 윤미향 당선인이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동료 이사장의 설명인데
일단 저런 설명을 보면은 굉장히 절제하면서 희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내 돈과 단체 돈이 섞였을 가능성, 이것 때문에 좀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계좌를 보면 좀 이제 그럴 필요도 있는 부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제 단체 계좌로 바로 입금하기 어려운 네. 개인에 대한 부조, 또 혹은 어떤 단기간적인 어떤 별도의 회계가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연히 네. 어디를 가는데 돈을 좀 보태줍시다. 이런 것은 공식적인 회계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계좌 내역 전체를 우리가 다 갖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용도로만 개설해갖고 일부 그 돈을 모아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비를 좀 보태줍시다. 네. 이렇게 했는 건지 네. 개개인에 대한 것을 그 계기가 써버렸는지는 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은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이제 몇몇 매체를 선택해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어제는 라디오의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며칠 동안의 일들, 자신의 생각을 좀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지 않을까. 재정 부분에 있어서 사무적인 그런 오류라든가 저희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부자 이름 다는 거라 못 내놓거든요. 왜냐면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그럼요. 일단 사무적인 오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법에 네.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등록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그 모집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이 모집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느 통장에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등록을 제대로 안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안 하고 큰 돈을 갖다가 모았을 때에는 징역 3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법인 계좌로 받았어도 모집 등록을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개인 계좌로 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뭐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윤미향 그 당선자가 뭐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받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들어온 돈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 이거는 횡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사적인 용도로 쓴 건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세계 계좌를 보니까 2014년이잖아요. 어떤 네. 여행 경비의 특수한 상황인데 그것을 법을 몰라서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정의원 홈페이지 한번 가보니까 한 8개 항목으로 나눠서 뭐 나비 기금이라든지 쉼터라든지 해서 그 항목이 있더라고요. 기부금 항목이. 그리고 수시 기부할 수 있고 월 기부할 수 있어서 그 당시 2014년도의 상황하고 그래서 지금 그 계좌가 지금 또 그 기부로 해가지고 개인의 용도로 써여졌다라고 된장 짓기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예. 납득이 안 가는 게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네. 거기 감사가 2분이 계신데 네. 한 명은 변호사, 네. 한 명은 회계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부 금품을 갖다가 모집할 때는 법이 있고 네. 그 법에 따른 절차를 그다음에 다른 돈도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러한 돈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그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다. 네. 일단 사안이 이렇게 불거졌는데 30년을 같이 활동했던 단체의 지도자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월간 중앙과 인터뷰를 했네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면은 3시간 정도 만나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의 생각을 좀 공개한 걸 봤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어떤 생각을 피력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너무 이제 서로 이제 프레임 전환을 서로 하려다 보니까 본질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네. 개인에 대해서 기억이 조금 뭐 네. 신뢰성이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제가 지금 저 인터뷰 지금 말씀한 중앙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경향신문 단독 인터뷰 제가 보니까 이용수 할머님의 의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정말로 지금 이 문제 지금 한 분 한 분 심지어는 생존자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네. 지금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오던 꽤 오랫동안 30년을 함께 오던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갑자기 뭐 시민당 뭐 비례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럼 책임 환수는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 이런 서러움도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로 본인 이제 생존자로서 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내가 누구 하나를 명예훼손하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겠죠. 네. 혹은 뭐 정의원 단체일 수도 있고 누구를 명예훼손하거나 명예를 어떻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피해자잖아요. 위안부인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적어도 우리를 위한 단체라면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면서 앞서 제가 잠깐 말했지만 적폐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개인 계좌를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용처가 확실하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서부 대변인 말씀대로 뭐 개인적으로 횡령한,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횡령한 게 아니라면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께서 느낀 부분은 분명히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무언가 이런 걸 느끼셨던 것 같고 이런 걸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지금껏 잘 해온 이 활동들이 더 빛을 발하고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정치적으로 비화되지 않고 본질이 좀 해결되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지난주에 했던 이 폭로에 대한 것, 예. 기자회견에 대한 것을 1년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로선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박정호 대표님 요걸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계속 윤미향 당선인이 사욕을 챙기려 한다. 이실직고를 하라. 양심도 없다. 디테일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한단 말이죠. 이게 좀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대협은 자기들 운영하느라 바빠서 수요 집회에 학생들이 모이고 성금한 것에 대해서 네. 학생들이 옳은 역사를 못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위안부 인권운동 그 마무리 내가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한 것처럼 보수 언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혹은 뭐 친일 세력 이런 세력들의 모략극이냐 이런 논란의 프레임이 하나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와는 관계없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 쓰여졌던 녹음액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요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역사를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국제 인권적인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고 이 인권을 위해서 운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 본인이 이제는 이실직고해야 된다. 양심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세력 간의 싸움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금 횟수 물론 기술적으로 잘못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걷어내고 나머지 부분이 옳게 쓰였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사실은 그 장부 내놓고 통장 내놓고 보면은 그리고 몇몇의 회계사들이 이거 들여다보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옳게 쓰였는지 진위 공방이 끝나면 나머지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우리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노력했던 이 인권, 국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가해자인 일본을 위해서 상대로 해서 만들어냈던 큰 현대사의 공적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어제 그러니까 수요 집회는 더 이상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수요일이 이제 처음 돌아와서 수요 집회가 열렸거든요. 그 장면 보면은 이제 반대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이 또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빠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 장면인데 그 당시 어제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그걸 저희가 요약해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음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 즉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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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무양 대표는 즉각 사퇴하라! 해체! 정의 기억연대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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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전 저 장면 보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게 지금 저기서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순수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길 지키자. 또 한편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에서 네. 제대로 해라라는 측이 저는 부딪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정말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행태일까에 대한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길게 긴 싸움으로 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할머니께서 의혹 제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금다다다 수습을 하면 될 일 같아요. 아까 변호사 흑에서 다 감사로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용사 할머니가 계속 억울해하면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는 여러 가지 중에 윤미향 당선인 남편이 또 무슨 어떤 간접 조작 사건 이런 것으로 감옥에 있을 때 자신에게 탄원서를 써달라 이런 부탁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윤미향 할머니가 억울한 부분은 그거예요.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결국 본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단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본인들이 원하는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당한 면들도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제 와서 윤미향 당선인이 우리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리고 뭐 10억엔 뭐 무슨 돈 받은 것도 우리는 처음에는 얘기 안 해줘서 알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한다는 단체에서 우리를 위하는 행동 외에 사적인 용도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그게 굉장히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의 치유를 함께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까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할머니와 단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 할머니 마음속에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해주었는데 우리가 좀 국회에 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 더 일해달라는 그 요청을 좀 들어주지 않아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가정의 영역인데요.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출마하려면 이제 당에서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데 할머니들하고 상의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상의를 하고 충분히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구나. 할머니들 저 이번에 출마할 테니 양해해 주세요. 제가 가서 일 열심히 할게요. 아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는 썩 맞듣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요? 할머니들이 우리 일을 좀 더 하지. 국회의원 되면 바쁘다고 또 우리를 내동강이 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30년 세월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긴 이유가 가지 말라고 한 마음이 생긴 이유가 이 단체가 너무 커지면서 실제는 원래 처음에 92년도에 나눔의 집 만들었을 때는 할머님들을 순수하게 돕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보니까 여성학자들이 인권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뭐 국제재판안으로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우리한테 오는 정성과 시각 재원보다 대외 사업, 연대 사업, 국제 사업이 더 커지더라. 그런 데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이제 용어를 그동안 저희가 흔히 써왔는데 이제 이 단체에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자꾸 써서 이 할머니가 상처를 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성노예였냐.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써줘야 반응을 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중심인가? 과연 이 단체의 존재가 중심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중심으로 할머니 생각을 받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말하자면 진보적인 여성학자들, 진보적인 인권학자들이 중심이 돼버리고 할머니 말씀은 그냥 알았습니다 해놓고 전혀 반응이 안 된 채로 몇 년이 지나왔다는 부분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그것을 우리가 왜 잘못한 게 있냐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들을 순수하게 돕기 위한 모임하고 국제연대 모임을 좀 갈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성 기부금과 비목적성 기부금인데 목적성 기부금은 할머니를 돕는 일에 썼다 하더라도 비목적성이 더 커버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윤미향 당선자가 그 부분을 반성할 필요가 있고 이 단체를 일해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할머니의 초심 중심으로, 할머니 중심으로, 초심 중심으로 다시 반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미향 당선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될 수도 없고 이유도 없지만 윤미향 그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은 그 비례 국회의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당일에서야 통보를 개념으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용수 할머니에게 전화로 해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받은 건 당일날 들었다. 아니요, 비례대표 추천이 들어온 것을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통화를 해서 이런 사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갈 것 같은데 허락을 받았다는 거고 잘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의원 출마의 뜻이 전혀 본인은 없었다는 거죠. 얘기인가요? 저는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보면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권에. 근데 3년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이용수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30년이지 30년을 국회의원을 위해서 그렇게 뭐 이용했다? 그렇게는 저는 보진 않는데 단지 오해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30년이면 동반자잖아요. 인생에. 그러면 평생 함께 가야 될 동반자 개념인데 국회의원으로 한다고 하면 순간 이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92세 연세시지만 자존감도 굉장히 지금 높으시고 누구에 의해서 개입으로 의해서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두 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조금 다른 부분, 다른 해석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그 월간중앙과 인터뷰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니까 잘못한 게 많더라. 내가 몰랐던 것도 윤 당선인이 위인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해야 된다. 자꾸 변명하면 거짓이 나온다. 이거 보면 꼭 그 윤 당선인이 저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일하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는 당신이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해결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대통령이 주는 직이나 혹은 국회의원이나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용수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30년 동안 쭉 사업을 해오면서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신같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덮어두고 해결 안 하고 한 상황에서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라는 점을 이용수 할머니는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서부 위원장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이용수 할머니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중앙일보에 실린 그 인터뷰를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밝히시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랄까 배경이랄까는 아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당 부분은 그 추정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우리 내부의 갈등인데 사실은 이 사안을 일본이 어떻게 볼지, 일본 매체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굉장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계속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부 위원장 여기서 좀 잠깐 좀 옆에서 기다려 주시고 다음 이슈를 다룰 때 다시 새로운 패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학원 강사의 거짓말. 저희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천의 20대 중반 학원 강사 한 분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 가지가 꼬였고 무려 1,700명이 전원 검진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어제 밝혔는데 그 장면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정경 본부장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 인천의 학원 강사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 저희가 전문을 좀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전부 다 5월 2일, 3일 그때 생긴 일인데 이태원에 간 20대 중반의 학원 강사가 있고 그 이후에 음식점도 가고 쇼핑도 하고 학원도 가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원 강의 때는 4시간 정도인가요? 화면을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르쳤고 그 바람에 학원 학생들도 많이 감염됐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 김정인 교수님 모셨는데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궁금한 것이 잔인한 바이러스다. 이 의미를 좀 한 번만 더 짚어주십시오.
정은경 본부장이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2차, 3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그 학원 강사 얘기를 가보겠는데, 이태원을 갔다 왔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나는 학원 강사입니다. 설명하게 되면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보통 이렇게 신분을 숨기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이유는 본인만 알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예측해 보건데 아마도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클럽을 굳이 갔어야 되느냐라는 비난 여론이 일부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클럽을 가고 주점을 가고 하는 거는 물론 이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음성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뭐 비난받을 부분은 아닌데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시기에 굳이 갔어야 되느냐 이런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비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학원 강사입니다. 이 말 하지 않은 그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진짜로 인천시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고발을 갖다가 하면 감염병법 위반으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 감염법 예방법 위반 그에는 18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누구든지 뭐 그 관계자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갖다가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형법 137조에는 뭐가 있냐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예요. 근데 이때 위계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행위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꼭 이런 사례는 아니지만 거짓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량이 더 세거든요. 5년 이하 징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형사 조치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 학원 강사가 인천에서 확진된 102번째 환자인 것 같네요. 인천시장은 이 102번째 이 학원 강사 환자를 상대로 고발 조치 계획을 밝혔는데요. 특히 학부모들에게도 당부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학원 운영을 자제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학원 등원에 대하여 일주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학원을 가지 않도록 좀 해달라. 저 합당한 조치로 보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인천의 모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5월 2일에서 3일에 이태원 클럽하고 포차를 방문을 했고 그 뒤에 한 일주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요. 증상을 발현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냐 그랬는데 그때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러 가지 역학조사 과정에서 학원 강사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학원 강사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 추가적인 감염들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 6일경에 수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는 임상 증상이 없었고 실제로 지금 이태원발 이 코로나 전파가 이렇게 표면상으로 들어온 게 5월 6일, 7일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본인이 이태원 클럽이나 포차를 갔어도 감염됐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학원이라든가 또 그날 과외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10명 남짓 11명, 12명 이렇게 감염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막지는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그때 학원 강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밀접 접촉자를 쭉 파악을 했으면 그 학생들 중에 2명이 주일에
예배를 받다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 그렇죠? 각각 갔는데 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의 신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 인천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력의 낭비도 초래를 하는 거고 네. 만약에 교회에서 추가 감염자가 아직은 이제 역학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발생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때 정직하게 본인의 신분을 제대로 밝혔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막상 누구라도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비난하기 쉽지만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어쩌면은 자신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다 겪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방금 전 인천시장의 얘기도 그렇고 또 정경 본부장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절차를 다 충실히 밟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하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도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당시에 네. 이태원 지역에 있었던 지금 추정하건대 4월 말, 그러니까 4월 24일경부터 5월 6일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는 이제 이태원 소재의 클럽 네. 그리고 주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 현재는 확장돼 가지고요 식당하고 뭐 커피숍 등까지도 이태원의 식당과 이태원의 커피숍. 예,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대학생이 네. 이태원 소재의 편의점만을 방문을 했는데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역학조사가 나와야 봐야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만 갔는지. 그렇죠. 더 딴 데 갔는지 안 갔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그 감염자의 말이 맞다라고 그러면 네. 당시에 비단 클럽이나 주점 이외에도 다양한 곳들에서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에 뭐 기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지역을 당시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네. 아마 지금 보건당국에서도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비난을 받을 문제가 아니니까 네, 네. 숨지 말고 나와서 진단검사를 받고 실제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이 결과가 음성이 나오든 양성이 나오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는 대인과 접촉을 금지하고 가능한 한 집에 좀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조금 더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3월 초지만 959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그때 확진 판정을 받고 그 퇴원한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데 어머니 일 때문에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31일 만에 한 달 만에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게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가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 돌연변이가 발생을 해서 네. 내가 이전에 감염을 돼서 항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재활성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개념 용어가 맞지는 않고요. 재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영어로 리랩스인데 네. 그러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했다가 굉장히 적은 숫자로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단 검사 신뢰도가 지금 민감성이 95에서 98%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의 바이러스는 잡아내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바이러스가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임상 증상은 안 보이고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면역학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다시 증식을 시작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고요. 보통 우리가 헤르페스 또는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진 바이러스에서는 있는데 이게 신체 일부 또는 세포 내에서 잠복 감염을 해요. 숨어 있다가 거의 평생 동안 잠복 감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증식을 하면서 재활성화되는 이른바 리액티베이션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요거는 지금 당장 어느 게 맞냐 이거는 밝힐 수가 없고요. 계속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느 게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타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을 했는데 다시 재확진. 그러니까 2번 걸렸다는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월요일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부냐 아니면 소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만 자, 강원지사가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직접 기부하지 말고 돈을 씁시다 하는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냈거든요. 그 내용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제 강원 도빈 TV를 통해서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귀속될 뿐이니까 그 네. 지역경제위에서 모두 다 신청해서 써라. 네. 나도 기부 안 하고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종의 그 경제 방역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재난기부금에 대해서 기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소비를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문순 지사도 같은 프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사회에선 일정 직위 이상의 직원들은 알아서 기부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도 네. 하면서 네. 이게 가급적이면 기부하지 말고 다 써라. 써야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거하느라고 강원도 원주에 좀 몇 달 있었는데 보니까 한 집 걸로 한 집씩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마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는 그런 그 취지에 의해서 많이 소비를 해야 자영업자들도 살고 중소기업들도 살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재난 기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말고 모두 다 써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걸 기부를 해야 되냐 신청을 해서 기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써야 되냐 고민을 했었는데 저런 분위기가 있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다 받아가지고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그 말씀하셨을 텐데 특히 이제 그 강원도 공직자들 신경 쓰지 말고 기부하지 말고 그냥 그걸 다 가급적 저 중소업체나 영세 상인을 위해 써라.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희영 교수님?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서 돌직구에서 강조했던 게 재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소득 뭐 이런 단어를 썼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난이란 단어가 붙는 것으로 이제 단어가 확정이 됐는데 되게 재난에 관한 어떤 자금이라는 것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사실은 재난 지원금이에요. 근데 네. 지금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일단 그건 퇴색이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라. 내가 스스로 나는 재난 뭐 피해자도 아니고 이 정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부를 하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바로잡고 싶어요. 네. 기부라는 단어는 내가 받아서 내가 뭐 5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코로나19로 피해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기부이지. 네. 정부에서 주는 돈을 다시 반납하는 건 반납이라고 해야죠. 네. 근데 기부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굉장히 뭐 좋은 일인 것 같고 이렇지만 물론 힘든 정부를 위해 내가 정부를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명목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여러 상권이 무너지고 당장 프리랜서들은 한 달 수입이 0원이고 이런 분들에게 쓰이고 싶고 이왕이면 상권도 활성화되기 위해서인데 이 지금 받은 기부금으로 성형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난 지원금이라기보다는 네. 국가 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라면 전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네. 재난이란 단어를 굳이 붙여놓고 여기저기 다 상권 활성화가 피해본 상권이 아니라 모든 상권 활성화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 명명에 굉장히 많은 그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문순 지사의 이야기가 기부하지 말고 쓰세요 이 말이 되게 나쁜 말 같잖아요. 기부는 네. 좋은 건데 기부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말 같은데 가만히 보면 기부란 단어를 제가 명명을 바꿀게요. 반납하시지 말고 네. 힘든 상권을 위해 써주세요. 이러면 이 문장이 완벽해져요. 근데 기부하지 말고 이러면 나쁜 일 하라는 것 같아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일단 명칭이 잘못됐고 이거는 힘든 상권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받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정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정부가 살 수 있는 뭐 내가 쓸 것이냐 정부가 쓰도록 할 것이냐 뭐 이런 그 구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픽을 통해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성형외과에서도 또 학원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 리포트 보니까 학원들이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 그러네요. 학생들한테 이제 학부모들에게 학원비 납부하도록 하시고 또 명품 매장에서 그래픽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사용처에 대한 구분 때문에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는 한 곳에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실제로 저 학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뭐 전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뭐 학원들도 그동안 문을 닫으면서 실제로 많이 피해를 본 학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못 내서 문을 닫을 정도까지 가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선택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네. 취지활동도 맞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나갔습니다만 어제는 세계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국면을 맞아서 의사, 간호사 또 병원의 행정직 분들, 이 관련된 기관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노고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을 위해서 마음을 기리고 또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좀 있었다고 외신이 들어와 있네요. 그 코로나19로 참 힘든 와중에 이게 사람 간, 가족 간 이런 사랑을 또 확인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감동을 넘어서면 정말 눈물겹게 보여지는데 지금 저 장면을 보세요. 지금 비닐로 사람이 다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저 등을 보이는 분은 간호사신 것 같네요. 지금 뽀뽀하고 있고 저 아이가 딸입니다. 근데 지금 네. 전날이 어느 날이냐면 어머니의 날이에요. 멕시코에서 이제 어머니의 날이 있어서 되게 어머니의 날이면 우리 뭐 어버이날처럼 네. 거기 이제 어머니의 날,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 따로따로 있는데 이제 어머니의 날에 엄마에게 저렇게 꽃도 주고 서로 뭐 애정 표현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게 불가한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됐고 또 방역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에게 방호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비닐로 층층 감고 특히 저 꼬마 아이도 비닐로 다 옷을 만들어 입다시피 했네요. 엄마가 방역을 하는 거 사실은 뭐 쉽게 생각하면 코로나19니까 올해는 건너뛰자 이럴 수도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올해는 건너뛰자가 아닌 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닐로 온몸을 정말 사람인데 포장을 하듯이 가서 하고 포옹을 하고 비닐 사이에 있긴 합니다만 저 온기가 다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등등이 저런 소식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얘기에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저희가 늘 이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핫플, 과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장소가 오늘의 주요 뉴스가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는 삼성과 현대의 최고 경영자들이 보이고요. 가운데 폭력기 처리된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입니다. 오른쪽 대통령과 최강욱 당선인 모습이 보이네요.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과 현대가 사실 오랜 경쟁 관계지만 어제 그 3대 경영자들이 손을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영 교수님, 어떤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몇 대 기업을 꼽으라면 꼽힐 수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만나서 차세대 어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단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들과 어떤 경쟁 구도를 생각을 했고 누가 뭐 하면은 우리도 그거 따라서 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랬던 분위기로 알고 있었던 총수들이 이제 만난 건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그냥 각자 잘해보자 이렇게 그냥 뻔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전기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솔직히 지금은 자동차에 대해서 이걸 자동차 업계를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으로 보는 게 맞느냐라는 지금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요즘에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많죠. 예전에는 자동차 그러면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고 뭐 이렇게 쭉 동력으로 가는 휘발유를 넣건 뭐 가스를 넣건 간에 동력으로 가는 어떤 기기로 알았다면 이제는 워낙 스마트한 전자제품 심지어는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다 그 모든 거에 전자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스마트폰의 전 세계적인 강자인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는 뭐 많이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그룹인 현대차가 같이 손을 잡고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전기차랑 이런 것들이 배터리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용량을 얼마나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자주 충전하지 않아도 얼마나 센 힘으로 시속 몇 킬로까지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배터리의 성능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차세대 배터리 분야를 같이 좀 해보자. 결국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런 산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 중국 마오타이주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맞아요. 주가 289조였잖아요. 넘어섰다 했잖아요. 그게 중국의 시장 성장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의 위기이거든요. 기업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야기했듯이 선도형 경제로 이제 위기를 한번 빨리빨리 극복하자라고 했듯이 삼성이 사실은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에 아시겠지만 좀 진출했다가 실패 아닌 실패를 했죠. 그리고 현대차는
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 다시 진출했다가 다시 좀 실패했고 그래서 두 기업이 이제는 적이 아니다. 그래서 협업, 선도해가지고요.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 격차가 상당히 또 빠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네. 저희가 예전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절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넘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중국이 넘어가는 분야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 기업 간을 넘어서 국가 간의 미래 명운이다. 그래서 두 기업이 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삼성과 현대가 이제 경쟁을 하면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기아차나 현대차가 쓰고 있는 그 전기차의 배터리에는 SK그룹과 LG 걸 쓰지 삼성 거는 아직은 안 쓴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 관계를 넘어서는 시도가 어제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사진과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천안에서의 만남은 영상과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린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삼성과 현대 그 3대째 이어지는 친분과 경쟁 관계 참 대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행 회장 때부터 그다음 솔직히 미군정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그런 어떤 삼성과 현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이재용, 정은선이라는 두 사람이 생겼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68년생이고 정은선 부회장은 70년생이고 학교는 달랐지만 둘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정은선 부회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이재용 부회장은 하버드 대학에서 어떤 그 경영학을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한때 옥고를 치를 때 정의선 부회장이 말하자면 가서 면회를 가기도 했던 그런 친분이고 올 초에 있었던 상공에서 신년 대담에서도 같이 나란히 앉고 이런 부분인데 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삼성이 말하자면 자동차 시장에 기입하면서 두 회사가 조금 멀어졌어요. 아, 90년대 삼성차가 시작됐을 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주 독특하게 정의선 부회장이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습니다만 그동안에 LG와 SK를 해왔던 것을 전혀 말하자면 직접 개입이 없는 연관이 없는 말하자면 삼성 SDS에 갔다라고 해서 저 공장이 지금 이제 전고체 전지라 그래서 음극양극을 과거에는 액체로 했는데 이제는 말하자면 고체로 함으로써 800km 이상 한 번 충전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은 800km까지 달릴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능이 뛰어난 어떤 새로운 차세대 말하자면 배터리 사업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정 부회장이 직접 가서 개발 현황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진척이 됐는가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크고 이미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개발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전기차를 눈에 보게 띄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 그러면 미래의 어떤 그야말로 단순히 자동차의 개념을 뛰어넘는 실제적으로 뭐 자동차 자체가 컴퓨터인 시대가 됐으니까요. 핸드폰과 말하자면 배터리와 자동차가 결합되는 그런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를 갖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핫플 그 주제를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인데 저희가 얼굴을 좀 흐릿하게 만든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저 재판이 있는 날인데 그 실제 출석을 했겠죠. 10시에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보겠습니다. 석방 첫 재판 출석인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단연 비리 관련해서 공정한 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들의 파악이 없으신가요?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거는 구속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그 형이 그 선고가 되기 전까지 그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구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된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혐의를 갖다가 줘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석방을 갖다가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재판에 가서 좀 그 증인이 독특하신 분, 뭐 특별하신 분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인섭 교수라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이신데 이제 한인섭 교수가 조국 교수도 형법 교수지만 한인섭 교수도 형법 교수거든요.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갖다가 내고 증인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51조에 보면 증인이 꼭 왜냐하면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
내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갖다가 부르는 건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한 300만 원 정도 이야기한 것 같고 이렇게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도 그 증언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7일 이하의 감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인섭 교수가 계속 그 증인을 거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섭 교수, 그러니까 11년 전이지만 그 조국 장관의 그 첫째 딸이 인턴을 거기서 했느냐 안 했느냐 네네. 관련해서 그 인턴에 대한 증명서 발급 도장을 어떻게 찍었는지 관련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일단 불출석했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 가족들이 여러 명이 동시에 옥고를 치렀는데 대체로 보석 또는 이제 그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일인데 친동생도 보석 결정으로 내놨죠. 지금 3명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오촌 조카, 그 다음에 동생 정경심 교수. 그런데 이제 2분은 이제 석방이 됐죠. 네. 원래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보석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변호사들은 추단할 수 있냐면은 재판부에서 이 집행유예를 해주겠다라고 네. 생각을 갖다 기대를 갖다 많이 할 수 있다는 건데. 보석 결정을 할 땐 사람들은 실형은 살지 않겠구나 하는 네네.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을 딱 쓸어 내리는데 네. 이 케이스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판결 선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변론을 제기했거든요. 네. 그 재판부에서 선고 날짜를 잡고 변론을 제기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판결을 써야 되는데 못 쓰겠다는 거죠. 왜 못 쓰겠느냐? 사실관계나 이것저것 더 확인할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막상 이걸 갖다 변론 제기를 하려고 보니까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의 동생도 구속 기간이 네. 거의 다 이제 찼기 때문에 6개월이 다 찼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은 보석을 갖다 할 경우에는 조건을 갖다가 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재판부에서 풀어주는 대신에 이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구속기간 만료와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보도록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집행유예가 꼭 나올 거다라고 반드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석의 조건 가운데 주거지를 부산 집으로 제한한다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집 밖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잠은 거기서 자야 된다. 그 네네. 얘기인가요? 그럼 계속 격리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그 조건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형량에 있어서 불이익 그 처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보증금 같은 것들을 몰취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그 조건들은 그 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관련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서울 방배동에 있는 조국 교수의 조국 당시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검사도 검찰을 떠났다. 이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검사인데 네. 압수수색은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영장 받아가지고 딱 갔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딱 오는 거죠. 네. 딱 받았더니 장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단순히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피의자의 남편.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그러한 중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부부장 검사니까 지방으로 내려간 부장 검사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경력이 있고 검사 거의 한 10여 년 했던 그런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을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그 부담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판사들보다 검사들은 이제 옷을 갖다 벗을 때 내부망이 있어요. 이프로스라고. 그럼 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뭐 공직생활 뭐 몇 년을 갖다가 했는데 대가 없이 마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을 갖다가 남기는데 이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검찰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보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그 압수수색했는데 검사한테 통한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검사와 의원들 관계에서도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에 와서 또 추측하면 이제 또 여당이 어떻게 보면 좀 총선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저분이 좀 침적으로 느껴서 이렇게 그 일을 못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실 거잖아요. 또
그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것을 다시 또 여러 가지 정쟁의 이슈로 몰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정말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처음 시작한 게 작년 8월에 조국 전 장관 청문회잖아요. 그 정무수석 때 그 개인적인 그 위치에서 비밀 그 정보를 해가지고 주가를 띄웠다. 이런 식의 그 혐의 하나. 그리고 웅진학원, 그리고 운동학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그런 개입인데 조국 장관이 최종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을 맞춰주셔야 돼요, 검찰이. 근데 이것을 조국과 연관없이 가족에 대해서만 수사를 한다는 것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명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사모펀드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좀 투자한 것 같다라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받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수사 내용이 바깥에 흘러나오지 않았고 본인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지금부터 다퉈야 될 때가 온 거죠. 관련된 것도 저희 돌직구 쇼를 통해서 그 재판 상황 눈길을 끌 만한 사안이 나올 경우에 그때그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핫불 세 번째 인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한 야당의 대표 얘기입니다. 최강욱 신임당 대표입니다. 자,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는데 저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당의 이제 대표들 축하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만나서 식사하자.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과제 등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왜 열린민주당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공개를 했는지 여부 하나. 두 번째는 그 총선 과정 중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계속 이제 각을 세우면서 적통성 시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과연 민주당 그럼 열린민주당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 저 내용을 보면 일단 뭐 열린민주당을 야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뭐 대통령이 저 정도의 우호적인 말을 한 거는 좀 흔히 보기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더 가까운 야당, 이 주변 정당이냐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뭐 가장 가까운 당은 어쨌든 민주당일 거고요. 민주당 이외에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제 어차피 더불어시민당은 합당 절차를 밟아서 하나의 정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공천 과정에서는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놓은 민주당 입장에서 열린민주당하고 같이 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당이라고 보고 협력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 첫 번째 야당으로서 열린민주당을 말하자면 만든 것이 대통령이 챙기고 공수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쪽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대통령이 원래 꿈꾸었던 자기 아젠다가 사실은 말하자면 적폐청산 사법개혁, 뭐 검경수사권 이런 부분이었겠죠. 근데 제 눈에 띄는 거는 두 번째 거 있죠.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식사를 하자. 이게 정당 대표들 다 모아서 한다는 얘기겠지 뭐 따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근데 뭐 그것은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같이 청와대에 일했기 때문에 또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이분에 사실은 출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출신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법개혁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같이 일해왔던 그런 뭐 분과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법개혁 분과에서 일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쭉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편하게 식사하자고 했던 말이 열린민주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희가 다 일일이 언론에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여러 정당의 대표들과 주요한 정치인들하고 주말에 따로 좀 식사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공개가 된 다음 저희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핫불 세 가지 정리한 것으로 오늘 준비한 걸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는 60초에 돌아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의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